그래서 우리가 이 장은 바로 이 리눅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웹에서 이 리눅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희가 이 뒤에서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리눅스를 얘기하기 전에 이 앞에 이 리눅스가 등장하게 된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기계식, 바로 전기식 컴퓨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우리가 기계식 컴퓨터가 나오는데 바로 이 파스칼 가상기라 그래가지고요. 이 톱니바퀴 같은 거를 돌려서 우리가 이 가상기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한 계산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계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73년도에 이 나이프니츠가 이 가감승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더하기 빼기가 됐다가 승제니까 바로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34년도에 이 찰스 베비지의 해석기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활약했던 바로 프로그래머가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하는 분이 뭐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이 기계를 통해서 프로그래머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1989년도에 홀로리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천공카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이에다가 구멍을 내서 이런 구멍을 가지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944년도에 이 마크 1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미국의 이 하워드 에어컨과 그 다음에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합작해가지고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전기식의 어떤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전자식 컴퓨터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 최초의 우리가 자동 순환 어떤 계산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세계 최초의 전기 자동 계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바로 전자식으로 되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우리가 유명한 바로 ENIAC이 등장하죠. 그래서 ENIAC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이 모클리와 에커트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949년도에 에드삭이 등장을 했고 여기는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개념인 프로그램 내장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일단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도에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우리가 유니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어떤 대학교 내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용 목적으로 일단은 개발이 되다가 1950년대부터 우리가 어떤 은행이라던가 어떤 증권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컴퓨터가 우리가 어떤 연구 목적에서 상업용 목적으로 일단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51년에 우리가 뭐 에드박이라고 하는 문자나 기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정보 처리하는 기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숫자적인 계산,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넣으면 어떤 우리가 결과값 같은 거를 얻어올 수가 있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문자 처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컴퓨터들이 발전을 했을 때 아까 최초의 전기식 컴퓨터를 만든 회사가 IBM이었죠. 그래서 이 IBM이 컴퓨터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도 IBM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문자 처리라던가 데이터베이스의 SQL을 처음 만든 회사 IBM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HTML에 보면 메시지ML이라고 하는 뭐 스탠다드 제너레이티드 마크업 랭귀지의 원형인 GML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회사도 IBM입니다. 그래서 이 IBM이 컴퓨터에 큰 어떤 축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 IBM이 IBM 360 시스템 시리즈라고 하는 것도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IBM 360 시리즈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념비적인 컴퓨터인데 에드박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옛날식의 컴퓨터들이 뭐 기본적으로 진공관이라고 하는 걸 썼다고 하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만든 이 최초의 컴퓨터가 바로 IBM의 360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IBM 360 시리즈는 우리가 나사에서 아폴론 프로젝트를 할 때도 널리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컴퓨터들이 우리가 진공관을 썼기 때문에 무게도 무겁고 그 다음에 전기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도 비쌌지만 이 IBM 360 시리즈는 크기를 상당히 줄이고 전기 사용도 줄입니다.
그 다음에 진공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어떤 소자의 어떤 안정성도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이 IBM 360 시리즈는 안정성도 좀 많이 높여졌죠. 그래서 이 IBM하고 그 당시에 어떤 컴퓨터를 또 경쟁하고 있던 업체가 바로 GE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GE는 기본적인 우리가 이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여러분들이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바로 GE인데, 가전제품이라던가 어떤 전기라던가 전구라던가 아니면 항만 시스템이라든가 공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바로 이 컴퓨터 쪽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IBM 360 시리즈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IG 600 시리즈라고 하는 메인 프레임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 이 기본적인 어떤 OS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OS로 멀틱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죠. 근데 기업 혼자서 개발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 GE라고 하는 회사와 벨 연구소, 그 다음 MIT, 그 다음에 허니웰, 지금 이제 벌이라고 하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러한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시작을 해서, 원래 이게 이제 10년 안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968년도에 이 개발이 중지가 된 건 아니고요. 같이 개발하고 있던 회사, 그 연구소인 벨 연구소가 개발을 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벨 연구소는 여기서 빠지고, 나중에 이 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멀틱스를 완성을 합니다만, 이 GE라고 하는 회사도 컴퓨터를 포기를 하죠. 그래서 이 GE가 이 컴퓨터 사업부를 그 허니웰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GE는 더 이상 컴퓨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벨 연구소가 이 발을 뺐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뭔가 이 시스템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완성이 됐던 시대도 아니고, 이 OS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졌던 시대다 보니까 뭔가 좋은 개념들이 나오면 거기에 계속 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끝이 보여야 되는데 끝이 안 보이고 계속 좋은 개념들만 계속 추가를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뭔가 끝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 벨 연구소가 개발을 중지하게 되는데, 이 벨 연구소에서 이 멀틱스를 개발하고 있던 이 개발자분의 한 분이 바로 캠 톰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캠 톰슨은 이 멀틱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스페이스 워스, 스페이스 트러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 보면 상당히 단순한 게임입니다만, 뭐 이러한 게임을 일단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게임이죠.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던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개인이 어떤 소유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연구용 목적으로만 사용했던 시대였는데, 이러한 쪽에서 어떤 게임 같은 거를 개발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게임을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게임을 좀 하려고 했더니 바로 이 벨 연구소가 멀틱스 프로젝트를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게임을 개발했던 시스템이 바로 이 GE의 뭐 우리가 635 시리즈에서 일단 우리가 개발을 했었는데, 이 컴퓨터를 벨 연구소에서 다시 가져가 버리죠. 벨 연구소에서 이 게임을 하려고 했더니 컴퓨터는 없고, 게임은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캠 톰슨이 뭔가를 생각을 해냅니다. 뭘 생각을 해내냐?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 벨 연구소를 찾아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 DC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뭘 하느냐? 이 컴퓨터를 벨 연구소에서 뭔가 연구용 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PDP-7이라고 하는 머신이 있었는데, 이 머신을 발견을 하죠. 이 머신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다 비어 있고요.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럽니다. 전원만 들어오고 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셈블러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개발해서 메모리를 올리려고 하면 뭐 로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다가 만들어진 OS가 바로 유닉스라고 하는 OS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멀티의 반대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노라던가 뭐 우리가 윤이라던가 이러한 개념이 1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라도 제대로 지원하자. 그래서 윤이에다가 CS를 붙여서 우리가 유닉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CS를 좀 짧게 해서 우리가 만든 게
바로 유닉스라고 하는 O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화에는 1950년대, 60년대에 이 미국의 어떤 사회상이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월남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고요. 이 월남전과 함께 반전의 문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했던 이러한 문화들 중에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피 문화는 어떤 우리가 공동체 사이에서 모든 거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들과 이런 어떤 사회상과 IT와 함께 뭉쳐져서 또 만들어진 어떤 문화가 바로 해커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커가 등장하게 된 가장 좀 근본적인 원인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1969년도에 바로 이 존 드래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존 드래퍼는 뭐 컴퓨터를 해킹한 건 아니고요. 최초로 뭘 해킹을 하느냐? 바로 전화기를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드래퍼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조이 버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1957년도에 7살의 이 조이 버블스가 바로 이 존 드래퍼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조이 버블스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사람보다 좀 청각이 더 예민하죠. 그래서 뭔가 전화를 하면 우리가 국제전화나 시외전화를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못 듣는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분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이 존 드래퍼라고 하는 사람한테 뭔가 전화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존 드래퍼가 이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전화를 하면서 우연히 이 신호가 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껌을 먹으면 장난감을 주거나 여러분들이 뭐 사탕 같은 거 먹으면 장난감을 주는 것처럼 이 우리가 캡틴 크러치라고 하는 이 시리얼 같은 거를 먹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피리를 줬었는데, 우리가 어떤 시외 전화를 하고요, 이 피리를 불면 이 중간에 이 전화를 공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대전으로 우리가 전화를 한다. 그럼 서울에 있는 이 전화국과 이 대전에 있는 전화국끼리 통신을 하게 되는데, 뭐 그 당시에 통신이 뭐 지금처럼 TCP, IP처럼 통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 전화 신호를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주파수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음으로 이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호들 중에 2600Hz의 신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20에서 20kHz의 소리를 내는데, 사람은 그냥 말할 때 보통 1에서 우리가 0에서 4kHz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지 않고요. 보통 이제 말을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고 있거나 강의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0에서 4kHz의 소리를 내죠. 그래서 이 소리보다 훨씬 더 큰 2.6kHz라고 하는 신호를 통해서 이 서울과 이 대전의 기지국 사이에 시외 전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끊으면 이 대전의 기지국에 2600Hz의 소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전화하자마자 이 신호를 보내면 이 대전에 있는 전화국과 이 서울에 있는 전화국은 전화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화가 끊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존 드래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공짜로 전화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혼자 알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방법을 우리가 이 기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전화를 공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 때문에 알게 되고 나서 우리가 이 전화를 공짜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국에서 이 방법이 이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 신호를 계속 바꾸겠죠. 처음에는 2600으로 했다가 뭐 나중에는 2800으로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또 많이 사람들이 알려지면 다시 3000으로 했다가 다시 2700으로 했다가 이렇게 주파수를 계속 바꿔나가게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지만 이 1970년대 이런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가 어떤 동부 MIT나 우리가 하버드 이러한 대학교,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동부의 그룹, 그래서 이러한 그룹들을 전화기를 해킹했습니다만 이런 해커라고 그랬습니다. 해커 그룹들이 모여지고요. 남부의 보스턴이라든가 이러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해커 그룹,
덴버라던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중부의 해커 그룹, 그 다음에 스탠포드나 우리가 버클리라던가 이러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 해커 그룹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피리만 가지고도 됐었는데 주파수를 바꾸니까 이 피리를 또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쉽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뭘 만들기 시작을 하느냐, 이러한 전자장치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장치들을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2명 있는데 바로 이 두 분이 나중에 회사를 같이 만드는데 그 회사가 바로 애플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만든 이 전화기가 바로 이 전화기인데 이 전화기를 해킹하기 위해서 만들죠. 그래서 서 계신 분이 이분이 바로 지금 이제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신 분이 애플 컴퓨터를 만든, 실제 하드웨어를 만든 스티브 워즈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런 해커 그룹에서 모여서 일단은 같이 뭔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전화기를 해킹하게 되다가 이런 하드웨어 기술들을 점점 발전시켜서 우리가 현재 PC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 두 분의 스티브가 모여가지고 바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애플원 컴퓨터를 발표하는데 이 애플원의 하드웨어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하고요. 이 판매나 이러한 것들은 스티브 잡스가 담당해서 판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애플1을 일단은 만들고 나서 이 애플2를 만들게 되는데 이 애플2에는 이 하드웨어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그대로 만드는데 이 하드웨어만큼 또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이 서부 해커 그룹 중에 또 유명했던 분이 계시는데 바로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이 애플2에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를 올리면서 OS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PC가 이 애플2로부터 이 PC 시대에 열리게 되는데 뭐 일본의 MSX나 뭐 SPC와 같은 컴퓨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또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베이직을 납품하면서 회사를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 도스라고 하는 거를 만든 회사를 사서 IBM의 독점 개혁을 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0년대, 이 1980년대 이러한 우리가 애플, 그 다음에 MSX, SPC, IBM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PC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 멀틱스를 개발했던 이 캠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만든 게 바로 유닉스입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1968년도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 캠 톰슨이 전부 다 얘를 어셈블러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데니스 리치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해서 C 언어라고 하는 언어를 개발하고요. 유닉스를 C 언어로 일단은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이 캠 톰슨이 원래 이 버클리라고 하는 회사에 버클리라고 하는 원래 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이 1973년도에 1년 휴가를 받아서 이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교로 다시, 원래 버클리 학교 출신이었죠, 이분이. 그래서 다시 교수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유닉스를 가지고 가서요, 이 버클리에서도 유닉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닉스가 벨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유닉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버클리에서도 유닉스가 만들어지면서 버클리에서 만든 유닉스가 그래서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이름으로 BSD 유닉스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닉스들이 일단은 발전하게 되는데 이 1970년대 벨 연구소와 이 버클리 이 두 개의 유닉스가 서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예, 그러다가 이 벨 연구소가 원래 이 AT&T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이 통신사의 연구소였는데 이 AT&T는 미국의 통신망의 그때 98%를 이 AT&T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통신망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까지 이 AT&T가 이 독과점에 의해서 이 개발했던 것들을 판매하지 못하고요. 다 무료로 풀었는데 이 AT&T에서 개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벨상을 받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AT&T에서 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던 이 쇼클리라던가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회사를 만들고, 여기서 관라진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서 또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1960년대, 70년대에 만들었던 유닉스라던가, 그 다음에 시어너라던가, 그 다음에 1981년도에 발표된 C++ 같은 것들을 일단 뭐 무료로 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T&T의 독과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T&T가 이 1980년대 초에 몇 개의 회사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지니까 독과점이 깨지겠죠. 예, 그러면서 이 벨 연구소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려고 봤더니 이 유닉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IBM이라던가 HP라던가 컴팩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회사들이 유닉스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로부터 라이센스를 우리가 걷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버클리라고 하는 또 이 대학교에서 유닉스를 또 무료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버클리라고 하는 회사를 이 벨 연구소에서 왜 우리 거를 갖다가 이렇게 판매하는, 이렇게 나눠주느냐, 너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고소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1980년대 초에 여러 가지 일단은 유닉스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고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 바로 리차드 스톨만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픈소스, 그래서 이러한 소스의 어떤 소스 코드들이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상업화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자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FSF, 그래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GNU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 리차드 스톨만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87년도에 우리가 GCC라고 하는 무료 컴파일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무료 컴파일러에 우리가 BSD 유닉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1991년도에 이 리눅스 토발즈가 GNU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리눅스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1989년도에 오픈소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OSI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오픈소스들을 개발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인 소스포지.net, 그러니까 지금은 GitHub 같은 거 쓰시는데 이 GitHub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스포지.net이 1999년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우리가 이 오픈소스의 끝판왕인 안드로이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픈소스들이 일단은 만들어지게 되는데, 1991년도에 나온 이러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1990년대가 웹의 시대가 되고, 2000년대, 7년도에 나온 이 안드로이드와 함께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의 바탕으로 바로 이 리눅스와 오픈소스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9년도에 이 멀틱스라고 하는 OS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붙지 않는 OS가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1991년부터 93년도에 유닉스 버전 1부터 4, 그 다음에 94년부터 75년도에 버전 5부터 6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BSD, 버클리로 가면서 우리가 BSD 유닉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러 회사들이 유닉스를 앞다퉈서 개발을 시작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했던 제닉스, 개발했던 제닉스, 그 다음 휴레트 패커드, HP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했던 HP 유닉스, 그 다음에 써니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솔라리스, IBM이 개발한 AIX,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들었던 스탠포드 유닉스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스탠포드 유니버스 네트워크에서 만든 썬OS,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만든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넥스트랩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BSD 버전들, 그 다음에 넥스트랩을 나중에 이 애플이 인수해가지고 현재 맥OS도 기본적인 유닉스 기반이고요. 그리고 리눅스라던가 미닉스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우리가 OS들을 우리가 유닉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가 발전하게 되는데, 일단 오픈소스 하드웨어, 오픈 콘텐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오픈의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GNU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고요.
그 다음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 하드웨어고, 테드나 위키디피아, 그 다음 유튜브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오픈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해커 문화, 그래서 캠 톰슨과 데니스 리치가 유닉스와 시어너를 만들고,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오즈니악이 개인 컴퓨터 시대를 엽니다. 그 다음에 빌 조이라고 하는 분이 BSD 유닉스를 개발하고요. TCP/IP 네트워크를 우리가 유닉스에다가 심죠. 그 다음에 이분이 소켓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면서 우리가 유닉스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리차드 스톨만이 프리소프트웨어 재단과 그 다음에 GNU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우리가 유명한 MS 도스나 MS 윈도우즈를 통해서 PC의 시대를 확장 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1980년대 초에 이 AT&T와 이 버클리 대학의 법적 분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오픈소스가 발전하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처드 스톨만이 GNU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991년도에 우리가 핀란드에 그 리눅스 토발즈라고 하는 분이 리눅스를 시작을 하고, 우리가 2007년에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현재 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리눅스가 사용이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OS 중에 하나가 바로 리눅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닉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리눅스는 바로 유닉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우리가 어떤 컴퓨터 운영체계인데, 이러한 컴퓨터 운영체계는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어떤 하드웨어를 관리할 수 있는 제어 프로그램인데, MS 윈도우나 맥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맥OS, 안드로이드라던가 iOS,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닉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따라서 PC냐 스마트 디바이스냐 아니면 워크셋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OS들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유닉스는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이식성이 있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인데, 우리가 유닉스는 SUS, Single Unix Specification이라고 하는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OS들을 우리가 유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닉스는 이 시스템5 계열, 그래서 버클리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게, 베일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유닉스가 이 버클리 대학교라던가 아니면 다른 회사들로 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개로 이렇게 분할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구용 목적, 그 다음에 버클리 대학교, 상업용 목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닉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눅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닉스는 일단 버클리 대학교에서 PDP-7에서 어셈블러로 캠 톰슨이 다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PDP-11으로 옮기면서 데니스 리치가 참여하면서 다시 시연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76년도에 6번째 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구용 목적 AT&T에서 만든 우리가 베일 연구소에서 7번째 판, 8번째 판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1969년도부터 63년도에 우리가 주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때 시어너라고 하는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유닉스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어너는 우리가 최초로 이 운영체계를 기존에는 전부 다 어셈블러로 작업을 했다가 고급 언어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운영체계나 유틸리티나 컴파일러 위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 B 언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이 B 언어를 확장해서 만든 언어가 바로 C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닉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구용 목적과 상업용 목적으로 또 분리가 되죠. 그래서 AT&T 유닉스라고 불려지는 유닉스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다시 버클리 대학의 유닉스가 전달이 되면서 BSD 유닉스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버클리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유닉스를 우리가 BSD 유닉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일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유닉스를 시스템5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1970년대에는 두 개의 유닉스가 별도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 이러한 유닉스들이 서로 장점은 흡수를 하고요. 단점은 보완하는 식으로 일단은 개발이 되고, 우리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두 개의 계열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이렇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5 계열이나 우리가 BSD 계열로 따로 분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 멀틱스가 우리가 BSD 유닉스로 발전하고 이렇게 BSD 유닉스 패밀리라고 하는 계열과 그 다음에 AT&T에서 나온 우리가 시스템 5라고 하는 이러한 계열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 회사들이 또 유닉스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유닉스를 또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닉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표준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좋은 기능들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1980년대 우리가 유닉스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표준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표준들이 만들어지는데 1988년도에 포식스라고 하는 표준이 만들어지고요. 1989년도에 ANSY라고 하는 표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XPG라고 하는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표준들이 또 표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애들은 포식스를 우리가 적용을 하고 어떤 애들은 XPG3를 또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준들이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 나중에 우리가 SUS, 싱글 유닉스 스페시피케이션으로 통합이 되는데 현재는 SUS를 준수하는 OS를 우리가 유닉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닉스의 특징은 기본적인 C분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C분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온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플랫폼으로 옮길 때 포팅이 쉽죠.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와 다중 작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기능이라던가 어떤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여러 유틸러티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레이어링을 갖고 있는데 하드웨어 위에 커널, 유틸러티, 그 다음에 여러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의 우리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유닉스 중에 바로 하나가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1991년도에 이 핀란드의 링스 토발지가 시작을 했는데 원래 이 리눅스 커널은 이 안드루 탄넨바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유닉스를 가리키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더 미닉스 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미닉스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어떤 작은 커널에다가 OS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추가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개의 OS 책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미닉스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미닉스 커널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되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닉스 커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가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 미닉스 커널은 전부 다 제거가 되고요. 아예 새로운 어떤 커널, 코드들로만 커널이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3년도 되지 않아서 안정화된 커널인 1.0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년도 되지 않아서 우리가 커널 2.0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커널 2.0이 발표가 되면서 컴팩이라던가 이러한 상업 회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리눅스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유닉스의 표준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포식스와 안시, SUS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의 표준 GUI 시스템인 X윈도우를 통해서 GUI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리눅스 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유저, 멀티 프로세서, 멀티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이 리눅스 커널 위에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리눅스 커널은 리눅스 토발즈가 개발한 커널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리눅스 커널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커널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어를 커널에 전달할 수 있는 쉘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GUI 시스템인 X윈도우 시스템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까지 리눅스 토발즈가 다 개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어떤 GNU, 아까 리차드 스톨만이 만든 이러한 단체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커널에다가 GNU 소프트까지 합쳐서 이렇게 배포하는 이러한 어떤 패키지를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눅스 배포판에는 리눅스 커널과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들이 일단은 통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커널은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관리해 주고요. 사용자가 어떤 이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OS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널을 직접 뭔가 대여할 수는 없고 이 커널과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는데 커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알맹이라고 번역이 되고 이런 알맹이를 싸고 있는 거를 우리가 껍데기라고 부르죠. 껍데기를 뭐라고 영어로 쓰느냐? 쉘이라고 하는데 이런 쉘을 통해서 우리가 커널과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쉘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명령을 해석해서 커널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유틸리티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우리가 뭉쳐져서 우리가 운영체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체계에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뭐 아래쪽에 있는 메모리나 아니면 프로세서라던가 파일 시스템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커널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윗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커널들은 뭐 하드웨어라던가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고 뭐 네트워크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유닉스의 기본적인 기능을 리눅스 커널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 GNU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러한 GNU is not Unix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NU는 이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시작한 우리가 이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이 GNU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도구라던가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일단 제공을 하고 있죠. 초기에는 BSD 유닉스를 위해서 개발이 됐었습니다만 리눅스가 등장하고 나서 리눅스를 위해서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발전에 널리 또 우리가 공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떤 커널과 리눅스의 어떤 GNU 소프트웨어를 묶어 놓은 거를 패키지를 해 놓은 거를 배포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아니면 리눅스의 커널 버전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배포판이 있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이 배포판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데비안 계열이냐 레디엣 계열이냐 아니면 슬래기어 계열이냐 뭐 데비안, 슬래기어, 레디엣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데비안 보면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우분투라던가 쿠분투라던가 여러 가지 계열이 있고요. 슬래기어 같은 거 보면 수세 유닉스라던가 여러 가지의 또 유닉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엣 계열에는 뭐 레디엣도 있고요. 페도라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많이 사용되는 센트OS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레디엣 계열로 묶여지는데 우리가 안에 소프트웨어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리눅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눅스 명령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아신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를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쉘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누르거나 아니 윈도우 버튼 같은 걸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다가 터미널을 입력하시면 터미널을 띄울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분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팝업 메뉴가 뜨게 되는데 거기서 터미널을 실행하면 이렇게 터미널이 뜨게 되죠. 그러니까 터미널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표시가 되는데 얘를 쉘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쉘 프롬프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명령을 입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보들 그래서 우리가 유저의 이름이라던가 아니 호스트의 이름 그 다음에 뒤에 쉘의 종류 같은 것들을 표시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곳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 쉘이 여러분들이 입력한 명령어를 해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우리가 실행하게끔 해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이 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의 명령어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쉘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내장 명령어와 우리가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외부 명령어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리눅스의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외부 명령어로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외부 명령어를 가지고 이 리눅스에서 뭔가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외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렉토리의 내용을 표시하는 ls라던가 화면을 지우는 클리어 그 다음에 파일을 복사하고 이동하고 파일을 지우는 명령어들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를 이동하거나 디렉토리를 만들거나 삭제하는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들, 뭐 패스워드를 바꾸는 명령어라든가 여러 개의 명령어들, 그 다음에 파일을 찾거나 아니면 파일의 모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네트워크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디렉토리 조작이라던가 아니면 뭐 로그아웃 한다던가 프린터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원을 내린다던가 다시 리부팅을 한다던가 이러한 여러 개의 명령어들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눅스를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인 명령어들에 대해서 조금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를 한번 이런 명령을 한번 입력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던가 이러한 여러 군데 아니면 책 같은 서적 같은 걸 보면 이러한 명령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이 다음에 진행하는 우리가 Node.js에서 Node.js를 설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리눅스의 기본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웹서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개념들이라던가 이 Node.js를 사용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